여기는 미국 명문대 하버드 국제안보학 강의실. 교수님, 한국이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요? 미군 대위 출신 제임스가 비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 미국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자 존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는 캠브리지의 거리.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 빌 게이츠와 버락 오바마가 걸었던 이 캠퍼스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죠. 노란 은행잎이 거리를 수놓은 그날, 존 메가더 교수의 국제안보학 강의실에서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군요. 메가더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200명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군사력 순위와 경제 대국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미국 군사력 세계 1위, GDP 세계 1위, 중국 군사력 세계 2위, GDP 세계 2위, 러시아 군사력 세계 3위, GDP 세계 11위, 인도 군사력 세계 4위, GDP 세계 5위, 일본 군사력 세계 5위, GDP 세계 4위. 자,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미래의 세계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 해군 장교 출신인 마이클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지위 구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압도적이니까요. 옆자리에 케이틀린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는 인도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인구 대국이고 젊은 인재들이 많으니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메가더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가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 육군 대위 출신 제임스는 약간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메가더 교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임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 군, 당신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오만함과 현실 안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놀라운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급격한 발전을 보여주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며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봐야 하는지를 말이죠.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지성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조국이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한국이 강대국들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된 진짜 이유를. 메가더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스크린에 한반도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면적으로 보면 세계 109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98분의 1, 중국의 94분의 1 수준이죠. 인구도 5천만 명으로 세계 28위입니다.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마이클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미국의 보호 때문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있으니까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한국의 세계 경제 순위와 군사력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강국.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강인한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죠. 케이틀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봐왔던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이죠.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표면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강인함에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6.25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GDP가 몽골보다도 낮았고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였죠. 이번에는 현대의 서울 스카이라인, 반도체 공장, 첨단 전투기, K-팝 공연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그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메가더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강의실 앞쪽의 지성을 바라봤습니다. 지성군, 당신의 조국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지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졌어요. 6.25 전쟁,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형성된 겁니다. 제임스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과거의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세계가 평화롭고 경제도 안정적인데 그런 생존 본능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가 평화롭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의 분쟁, 대만 해협의 긴장.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한국과 같은 나라가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미국은 오랜 세월 세계 최강 대국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위기 앞에서는 종종 분열됩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이 되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체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강인한 나라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왜 한국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4%, SK하이닉스는 31%, 두 회사를 합치면 75%가 넘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독점 시장이죠. 케이틀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만약 한국과 갈등이 생겨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메가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첨단 산업 국가들의 경제가 마비될 겁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군사 장비, 모든 것이 작동을 멈추게 되죠. 스크린의 이미지가 바뀌며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도 나타났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5%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런 핵심 산업을 한국에게 내주게 된 건가요? 안보적으로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엄청난 투자와 혁신으로 이 분야를 선점한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30년 앞을 내다보며 투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 산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36%입니다. 세계 1위죠. 우리가 바다를 지배한다고 자부하는 미국조차 대형 상선을 만들지 못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다양한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차례로 띄웠습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모든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무기화의 시대에 왜 강대국들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경제력만으로 나라의 안보가 보장되진 않죠.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메가더 교수는 그의 군인다운 직관을 칭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크린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사력 현황이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2.7%로 나토 기준인 2%를 훨씬 웃돌죠. 병력 규모는 55만 명으로 세계 6위, 예비군까지 합치면 무려 320만 명에 달합니다. 지성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모두 약 18개월간 군 복무를 합니다. 전 국민이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는 셈이죠. 메가더 교수는 지성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이제 자체 방위 산업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궁 미사일,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이제 한국은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UAE,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죠.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몇 위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군사적 자립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케이틀린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나요? 소프트 파워는 어떻습니까? 메가더 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제 한국의 진정한 무기, 바로 문화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스크린에는 BTS, 블랙핑크와 같은 K-팝 스타들의 공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에는 넷플릭스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상위권의 상당수를 한국 드라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막이나 더빙으로 봐야 하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할리우드조차도 이루지 못한 성과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문화력. 이 세 가지가 모두 강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미국, 영국 정도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이나 반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죠.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력을 구축했는지 말이죠.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라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세 글자 앞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당시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을 나라에 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케이틀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교수님.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금을 모았다는 게?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죠.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금메달까지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며 정부와 기업들을 비난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90년대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다르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최근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어땠나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민들이 분열됐고 락다운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했죠. 교수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강의실의 지성을 바라봤습니다. 지성군, 당신의 조국은 어땠나요? 지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마스크 앱으로 수급을 조절했고 IT 기술을 활용해 동선을 추적했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켰고요. 메가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죠. WHO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극찬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시위가 일어났는데.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IMF 때도 코로나19 때도 그랬죠. 개인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합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을 자랑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이 되죠.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와 미국의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결집력 있는 나라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죠. 메가더 교수는 이번에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통계와 직업 분포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는 약 6%인데 그중 한국계는 약 10%를 차지합니다. 숫자로는 중국계나 인도계보다 적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어떨까요? 스크린에는 미국 내각 아시아계의 직업별 분포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계 미국인들은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 CEO, 정치인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대 내 아시아계 장성 중 한국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케이틀린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왜 중요한가요? 다른 아시아계도 비슷하지 않나요? 메가더 교수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는 종종 모범적 소수자로 불리지만 실제 권력 구조 속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계는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계 미국인 중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 육군 사성 장군이었던 에릭 신, IBM의 고위 임원, 뉴욕타임스의 편집장, 메이저리그의 스타 선수들. 이들은 단순히 잘 적응한 이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사회의 권력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이클이 대답을 시도했습니다. 교육열이 높아서 아닐까요? 한국계는 교육을 매우 중시하지 않나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죠. 지성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죠. 이런 마인드가 미국 사회에서도 발휘되는 겁니다. 메가더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새겨져 있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와 민족을 스테레오타입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편견을 깨고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세계 무대에서도 말이죠.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5,000년 역사를 요약한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원전 2333년부터 시작된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몽골, 중국, 일본,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죠. 케이틀린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계속 피해자였던 건가요? 메가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 대군을 이끌고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국력은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모습과 거북선의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겨우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단 한 척의 손실도 없이 일본 함대를 괴멸시켰죠. 23전 23승이라는 불가능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강의실에 경이로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더 뛰어난 전적을 가지고 있죠.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전쟁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됐고 한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38선을 회복했죠. 이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제임스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물론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 도움만으로 오늘날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 의지와 발전 욕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메가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DNA를 형성하죠. 한국인들은 역사를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승리하는 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강의 기적, 88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사강 신화 등 한국의 주요 성취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한국을 강대국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기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강대국들은 한국을 두려워할까요?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좀 과장된 것 아닌가요?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공포일 수도 있고 경계심의 형태일 수도 있죠. 각각의 강대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분석해 볼까요? 스크린에는 먼저 미국 국기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이번에는 중국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더 직접적으로 한국을 경계합니다. 문화적으로는 K-팝과 K-드라마가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사드 배치 때 경제 보복을 가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일본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에 대한 감정이 더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죠.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동유럽 국가들에 진출하면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무기 수출 시장을 위협하고 있죠. 케이틀린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결국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해징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계속하고 러시아와 일본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메가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조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죠.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한국을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독자적 외교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한 사례,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서 강경하게 대응한 사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독자적 제재를 가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들의 말을 잘 듣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다면 강대국들에게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한국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정신적 특성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 키워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의 정신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들은 이토록 강한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클이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가요? 아시아 문화는 보통 겸손하고 내성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메가더 교수는 흥미로운 지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문화는 겸손과 조화를 중시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속에서도 강한 자기 주장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2002년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응원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자부심과 에너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한민국을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쳐 흐릅니다.
지성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 있어요. 메가더 교수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경험,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거죠. 케이틀린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런 강한 자존감이 때로는 국제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나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은 때로 일본,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과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자존감이 한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메가더 교수는 스크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인공위성 발사, 남극기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최첨단 과학 분야의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이런 분야들은 보통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런 분야에 과감히 도전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작은 나라, 약한 나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실제 성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메가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래의 세계 질서와 한국의 위치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미래 산업 키워드들이 나타났습니다. AI, 우주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들이 미래를 주도할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선두권에 올라 있습니다. 마이클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분야들은 미국이나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 않습니까? 메가더 교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바이오시밀러. 이런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와 LG에너지솔루션, 애플과 삼성전자, 글로벌 제약사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없이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케이틀린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앞으로 세계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메가더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국은 이제 중견국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대국은 아니지만 강대국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강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라는 오늘 강의의 제목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새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죠. 메가더 교수는 강단 앞으로 걸어나와 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아니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국가로?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은 강의실을 나서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이룩한 성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을 테니까요. 이처럼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었고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전쟁의 폐허였지만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고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더 빨리 움직였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하나 되어 일어서는 단결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흔들림 없는 의지.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어떤 놀라운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새롭게. 한국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